예순을 넘긴 어느 가을날, 한 남자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는 어김없이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부질없어. 이렇게 살아봤자 뭐가 남나.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동의도 있었고 씁쓸함도 있었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 부질없다는 말은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려왔는데 막상 돌아보니 남은 건 지친 몸과 약봉지 몇 개뿐이라는 허무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쌓아 올린 성과와 명예는 어느새 바람에 흩어진 모래성처럼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는 정말 인생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일까요? 정약용은 61살에 고향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개혁의 꿈을 품고 조정 한복판에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하루아침에 역적의 무리로 몰려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친구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낯선 땅에서 보낸 뒤 풀려났을 때 그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뭘 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쥐고 있는 것으로 크지 않고 내려놓은 뒤 무엇을 즐기느냐로 결정된다. 벼슬을 잃었지만 책을 읽을 시간을 얻었고 권력을 내려놓았지만 제자를 가르치는 기쁨을 발견했으며 명예를 빼앗겼지만 백성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 부질없다는 말을 포기의 언어가 아니라 해방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높은 자리를 얻으려 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나는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도 좋고 오후에 낮잠을 자도 좋고 밤늦게까지 글을 쓰다가 별을 보아도 좋다. 이것이 진짜 내 시간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명함도 책상도 동료들도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은 지 40년 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2시간 동안 그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직장 동료가 아닌 그림 동호회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친 건 직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이제 나를 다시 찾아야겠다. 다 부질없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부질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벼슬과 명예를 놓아야 자유를 얻고 성취와 인정을 내려놓아야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근심을 버리면 하루가 즐겁고 욕심을 버리면 평생이 즐겁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미 사라진 과거의 영광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입니까? 혹시 그 손을 조금 풀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오후 1시간만이라도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즐기기 위해 써보면 어떨까요? 산책을 나가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오래 묵혀둔 책 한 권을 펼쳐보아도 좋습니다. 다 부질없다는 한숨을 뒤집으면 이제부터는 잘 놀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젊은 시절 정약용은 벼슬길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28살에 대과에 급제하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수원 화성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정 안팎에서 개혁가로 불렸고 사람들은 그를 다음 세대를 이끌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노론 세력이 다시 힘을 얻자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고 18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친구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권력과 이름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걷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는 평생 쌓아 올린 지위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집착했던 것들이 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남자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부장, 이사, 상무까지 올라갔고 명함에 적힌 직함은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직함으로 불렀고 그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명함은 휴지통에 들어갔고 전화도 뜸해졌으며 회식 자리에도 더 이상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한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존중한 거였구나. 그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시큰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과 허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끝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이 붙잡아온 것들이 왜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 초기에는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벗들의 배신, 정치적 패배, 가족과의 이별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사라질 것들이었고 내게 남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다. 그는 벼슬은 잃었지만 학문을 계속할 수 있었고 명예는 빼앗겼지만 제자를 가르칠 수 있었으며 권력은 사라졌지만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저작들은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낮에는 제자들과 토론하고 저녁에는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의 하루는 벼슬 시절보다 오히려 더 충만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귀와 명예는 잠시 스치는 손님이고 학문과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는 벗이다. 퇴직한 그 남자도 어느 날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권유한 동네 산악회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갔지만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고 정상에서 바람을 맞고 산악회 사람들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경험이 그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의 과거 직함을 묻지 않았고 그저 함께 산을 오르는 동료로 대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직장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가두어둔 틀이었구나. 우리가 붙잡아온 것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들입니다. 벼슬, 명함, 직함, 돈, 명예는 언젠가 우리 손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그것들을 위해 인생 전부를 바칩니다. 정약용이 깨달은 것처럼 사라질 것들을 위해 내 삶 전부를 바칠만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고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가을 아침, 동네 체육공원에는 60을 훌쩍 넘긴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 누군가 가져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팔을 흔들던 사람들도 점차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얼굴에는 웃음이 번집니다. 1시간쯤 지나자 누군가 말합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땀 흘렸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얼굴에는 가벼운 피곤함과 함께 만족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습니다. 잘 노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걷거나 춤을 추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뭔가를 만듭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둘째는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셋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순간을 매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중 적어도 1~2시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에 모이는 노인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은 7명입니다. 그들은 한 달에 책 1권을 읽고
매주 모여 자신이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눕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 읽었던 소설을 다시 꺼내고 누군가는 처음 읽는 역사책을 천천히 읽어 나갑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다음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책을 읽는 시간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젊은 선비 시절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글을 읽다가 피곤이 몰려오면 강가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배를 띄워 노를 저으며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글을 읽는 일도 즐겁지만 바람을 맞으며 물결을 보는 일도 즐겁다.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마음이 막히고 여러 가지를 고루하면 마음이 열린다. 유배지에서도 정약용은 놀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시를 짓고 술 한 잔을 기울이고 농사일을 거들며 백성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은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고 어느 날은 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배라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그는 작은 즐거움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그를 버티게 했고 결국 수많은 책을 완성하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매일 오전 8시에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즐거움 때문에 나갑니다.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쌓입니다. 그는 이 모든 변화를 느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돈을 쓰는 놀이는 금방 끝납니다. 비싼 여행을 다녀오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나면 순간의 만족은 있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숨쉬는 놀이는 다릅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은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마음을 오래 지탱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글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쉼없이 달리면 넘어지고 적당히 쉬며 걸으면 오래 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젊을 때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볼 때입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걸어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놀이에 내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하루 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내 얼굴에 자연스러운 웃음이 떠오르는 순간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잘 노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을 매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봄이 오면 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나가면 나무는 자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가지를 쳐냅니다. 죽은 가지, 병든 가지, 너무 무겁게 자란 가지를 잘라내면 나무는 다시 건강해집니다. 햇빛이 나무 안쪽까지 깊숙이 스며들고 바람도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인생도 나무와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가지를 마음껏 뻗는 시기입니다.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친구도 사귀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가지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어 남은 줄기를 건강하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남양주의 집으로 돌아와 뜰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들을 돌보며 불필요한 가지를 쳐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야 햇빛이 깊숙이 스며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의 짐을 덜어야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 한 여자는 60년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직장일, 집안일, 자식 돌보기, 부모 봉양, 친척 관계 유지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어내셔야 합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게 뭐지? 그는 수첩을 꺼내 적어보았습니다. 자식들 집에 반찬에 나르기, 손주 돌보기, 친척 모임 챙기기,
동창회 참석하기, 교회 봉사하기. 목록을 보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생각하며 몇 가지를 지워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스스로 살 수 있고,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되고, 친척 모임은 꼭 필요할 때만 가고, 동창회는 정말 보고 싶은 친구들하고만 만나면 됩니다. 가지를 치고 나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뭘 할지 고민하다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예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을 서예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시간이 그에게는 명상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글씨에만 집중하는 2시간이 그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연못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연못이 고요하면 물속이 환히 보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고 수초가 흔들리고 바닥의 자갈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연못은 흐려집니다. 돌을 계속 던질수록 물결은 더욱 요동치고 물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체면 걱정이라는 돌을 계속 던지면 마음은 요동칩니다.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마음속 깊은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 던지기를 멈추고 가만히 기다리면 물결은 조용히 가라앉고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라는 돌을 마음의 연못에 계속 던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돌 던지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비로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이 아니라 학문이었고 명예가 아니라 제자들과의 만남이었으며 권력이 아니라 글 쓰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채우는 대신 나를 무겁게 하는 가지와 돌을 조금씩 덜어낼 때입니다. 그래야 햇빛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물결이 가라앉아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래야 진짜 놀 틈이 생깁니다. 나무가 가벼워져야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듯이 우리도 가벼워져야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6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 일과 육아로, 중년에는 자식 뒷바라지와 시부모 봉양으로, 노년에는 손주 돌보기와 자식들 집 반찬 배달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토요일마다 큰딸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고 일요일에는 작은 아들 집에 가서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술까지 갈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셔야 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듣지 않고 있구나. 그날 저녁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엄마가 못 가. 합창단 연습이 있어서. 자식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래요, 엄마.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합창단에 아직 등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동네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뒤져서 실버 합창단 모집 공고를 찾아냈고 다음날 아침 일찍 등록을 했습니다. 첫 연습날 그는 30년 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음정도 자주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 재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죄책감은 조금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엄마가 손주를 돌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합창단 어때요? 재밌어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일을 물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합창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연습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음 달에 작은 공연도 있다는 것까지.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몸도 좋아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었고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엄마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엄마한테 기댔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정양용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것만큼 쉬는 법도 익혀야 오래간다.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쓰러진다. 사람은 적당히 쉬면서 가야 먼 길을 갈 수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하루 종일 공부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글을 읽히고 오후에는 산책을 시키거나 농사일을 거들게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고루 쓰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놀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몸이 쉬어야 건강하고 마음이 쉬어야 평화롭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편하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 중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죄책감 때문에 놀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때입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쓰겠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은퇴 후 두 남자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둘 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비슷한 직급에서 퇴직했으며 받는 연금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고 낮에는 드라마를 보고 저녁에는 다시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그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썩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자식들이 찾아오면 잔소리를 했고 아내가 말을 걸면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든 게 불만스러웠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퇴직 후 일주일에 사흘은 동네 도서관 인문학 강좌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강의를 듣고 토론에 참여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이틀은 실버 자원봉사단에서 활동했습니다.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가끔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남은 이틀은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고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하루는 바빴지만 가벼웠고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잃어버린 것은 같았습니다. 직장 명함, 동료, 일상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만 세웠고 다른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에 머물렀고 다른 사람은 현재를 살았습니다. 정양용 역시 유배지에서 비슷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는 벼슬을 잃었고 친구들의 배신을 겪었으며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였습니다. 밤마다 과거를 떠올리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원망하는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시간을 다르게 쓸 수는 없을까? 그는 마음을 돌려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했고 경세유표를 구상했으며 흠음신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벼슬 시절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원망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정년퇴직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면서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활동이 필요합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아내의 권유로 동네 탁구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탁구를 친 건 학창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공을 치면서 땀을 흘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에 이기고 지는 과정이 그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몇 달 후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만 세다 보면 남은 인생이 원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세다 보면 놀면서도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것을 세고 있습니까? 원망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입니까? 두 길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고 선택은 내 몫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작은 수첩을 샀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은 인생 20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는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대략 20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300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년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병원에 가고 은행 일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자식에게 전화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내 시간 중에서 진짜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될까? 그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해야 할 일이었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었으며 시간을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계획표를 새로 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기 약속을 먼저 적어 넣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동네 산책 모임, 수요일 오후 3시 사진 동호회, 금요일 저녁 6시 친구와 국수 한 그릇. 병원 진료와 집안일은 그 사이사이에 배치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왜 놀 시간을 먼저 잡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니까. 농부는 모든 밭에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물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선택을 합니다. 어느 작물에 물을 주고 어느 작물을 포기할 것인가. 어느 밭에 비료를 주고 어느 밭은 휴경지로 둘 것인가. 이 선택이 가을의 수확을 결정합니다. 노년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나눠줄 수 없고 모든 걱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내 시간을 쓸 것인가? 어디에 내 마음을 쓸 것인가? 어떤 관계를 지키고 어떤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이 선택이 남은 20년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정약용도 유배에서 풀려난 뒤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관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벗들이 권유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고향 마제에 머물며 하루의 시간을 새로 나누었습니다. 새벽에는 독서, 오전에는 제자 가르치기, 낮에는 백성의 삶을 살피기, 오후에는 글쓰기, 저녁에는 가족과 담소 나누기. 그는 이 생활 리듬을 평생 지켰고 그 덕분에 수많은 책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70세가 되던 해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너희 집에 자주 못 가. 엄마도 할 일이 생겼어. 자식들은 섭섭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도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출근하는 기쁨이 있었고 동료들과의 대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집에만 있는 게 좋아? 아니면 할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게 좋아? 그 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웃는 게 좋아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과 손주가 원하는 건 내가 그들 옆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정하는 순간 노년의 풍경이 바뀝니다.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평등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주인으로 쓰고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닌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일정표에 무엇을 먼저 적어놓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입니까? 남을 위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입니까?
놀기라는 칸을 가장 먼저 적어 넣고 있습니까? 남은 20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 노부부가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퇴직 후 몇 년을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문제로 다투며 지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안해하고 또 다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도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서로 미안해하고 싸우다가 끝낼 거야. 아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삽시다. 애들은 애들 인생 살게 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놀다 갑시다. 그날 이후로 둘은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밖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큰 여행을 갈 여유는 없었지만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거나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거나 무료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다니다 보니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 왜 이렇게 못 놀았을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노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둘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근심을 버리면 하루가 즐겁고 욕심을 버리면 평생이 즐겁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누리는 것으로 행복하다. 그는 유배에서 풀려난 뒤 고향에서 평범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뜰을 거닐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가족과 밥을 먹고 밤에는 별을 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벼슬 시절보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젊은 시절과 지금 중 언제가 더 행복하십니까? 이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얻으려 애썼고 지금은 무엇을 누리며 산다. 얻는 것도 좋지만 누리는 것이 더 깊은 기쁨을 준다. 한 노인은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려고 애썼어. 그런데 이제 보니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더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도 시간을 아껴 써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말이야. 다 부질없다는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부질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돈, 명예, 체면, 성취를 위해 달려온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즐기고 누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즐기기 위해 써보십시오. 산책을 나가도 좋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성과 없이 그저 그 순간을 느끼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다 부질없다. 그러니 오늘은 가볍게 즐겁게 살겠다. 이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지막 계절을 여유롭게, 즐겁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